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용도의 다양성. 첫 번째가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부동산은, 특히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에 제공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 뭐 1차 산업용지 또는 2차 산업용지 또는 3차 산업용지로 이용이 가능하죠. 자, 이거는 결국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역의 환경, 조건 등에 따라서 그 토지의 최유효 이용 상태, 토지의 가치가 제일 많이 발휘될 수 있는 용도로 이제 토지 이용을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파생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이 토지는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가 되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강조가 된다. 즉 수익성이 제일 높은 용도가 뭔지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서울의 예컨대 명동에다가 토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은 현재 뭐 상업용을 쓰고 있지만 뭐 주거용, 공업용 또는 농업용으로 쓸 수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이용은 뭘까요? 자, 보시면 결국은 상업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인구도 많지는 않지만 상업적으로 써야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매출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돈벌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적겠죠. 공업용으로 하게 되면 이 방법도 마찬가지죠. 농업용은 현재 낮은 토지 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결국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대상 부동산도 결국 주변의 이용 환경과 유사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강조되는 것이고, 가격의 다원설이 논리적으로 이제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토지에 적합한 용도는 무엇이냐, 이런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창조적 이용이나 이행 및 전환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예컨대 이제 뭐 가로수길이나 그 다음에 연트레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화양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결국 상업용으로 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용도의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큰 토지를 나누어서 사용하거나, 이건 이제 분할이죠. 아니면 조그만 토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병합을 하는 부분이죠. 나누거나 합치거나 이런 개념에 따라서 이제 부분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병합하고 분할에는 행정 규제가 이제 수반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분할을 못하게 하고, 어떤 때는 합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파생된 현상을 보죠. 나중에 부동산 가격 제외 원칙을 보겠지만, 기여의 원칙이라는 부분과 한정가격 개념이 이제 제시되는 근거가 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부분이고, 자, 합병을 통해서 증가가 되거나 또는 감가가 되거나, 또 하나는 분할을 통해서 증가가 되거나 또는 감가가 될 수 있죠. 자, 큰 토지를 나누어서 팔게 되면 이 원래 큰 토지였을 때의 단가를 비교하면 이 나누어서 파는 토지들의 단가가 훨씬 더 높죠. 자, 그래서 단가로 비교하면 이 부분이 높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증가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는 이제 분할을 통해서 감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규모의 경제에 적용 가능성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 자, 표준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고서, 그런 수준, 이제 이거는 이제
이용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나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사용을 보고서 그 규모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용하겠죠. 그래서 병합을 하던가 분할을 하던가 이제 이용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우리 부동산에서는 항상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행정적인 부분을 모두 다 판단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여기다 더해서 자연적인 것까지도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워낙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기후에 관련된 부분과 부동산의 가치를 잘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 있죠. 자, 근데 이 주변이 바뀌어 가죠. 자, 그래서 여기에 주변의 상황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결국은 이게 이 대상도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변이 사회적인 이유였는지, 경제적인 이유였는지, 행정적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대상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표준적 이용이라는 개념이 되고, 표준적 이용들이 다 합쳐지면 결국 최유효 이용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특히 독자적으로 인근의 주변 환경과 별개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라고 하는 부분이 주변에 있는 토지와 서로 상호 의존, 보완, 협동, 대체, 경쟁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지역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지역성이 되는 것이고,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어떤 부분과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은 이 지역과 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서로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용어를 정의하냐? 지역 특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역 특성은 예컨대 어떠한 동일한 어떤 가격 형성 요인이 A라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B라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때는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 B라는 지역에 받아들이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A라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같은 영향을 주지만 다른 가치의 영향을 결론이 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비가 하늘에서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자, 근데 이 지구에 접하 있는 부분이 단독주택되어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는 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공장, 아니면 임야로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강가에 있는지에 따라서 부동산이 이 비의 동일한 상황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만약에 지하에 누가 살고 있다. 근데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불안하죠. 이 산 밑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 강 옆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불안하죠. 자, 그러면 아파트든 고층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비가 내려도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역 편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로 사회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인구와 관련된 부분이죠. 인구. 자, 그래서 주거 환경의 악화, 슬럼화, 공장의 전입, 공공시설 이전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적 환경이 악화되거나 개선되는 부분을 통해서 인구 상태가 변화되거나 가구 구조가 변화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 위치가 변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인구가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면 부동산의 수요가 낮아지겠죠. 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예컨대 뭐 세종시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들은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 지역 자체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반면에 이제 농촌 지역, 특히 뭐 군 지역, 이게 이제 중부지방이 아니라 남부지방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계속 하향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에 따라서 대상 부동산, 토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자,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 도로나 철도 뭐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 가지고 그 지역의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화면하고 다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우리 건대입구역에서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에 커먼 그라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먼 그라운드. 자, 보시면 컨테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이 상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과거에는 보시면 여기 뭘로 사용했냐면 택시 회사였습니다. 택시 회사의 이제 그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택시 회사는 떠나고 지금은 이 커먼 그라운드라는 상업적인 부분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다 이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니까 이 수익성이 안 나는 어떤 이용을 이제 바꾸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에 택시 회사의 차고로 사용되었던 커먼 그라운드가 자,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상업적인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건대 입구역에서 보시면 이 롯데 아니면 이제 클래식 500의 맞은편,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보면 현재 상업적 이용을 하고 있는 이제 상업용 건물이죠. 건대에 속하는 건대 소유. 자, 과거에는 이제 이게 여기가 빈 낮이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현재는 변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그 경제적 환경, 경제적 위치의 변경으로 인해서 나왔다는 그 부분인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과거의 이 도로는 이렇게 좁은 이 시내를 통과하는 2차선 도로였습니다. 2차선 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자, 2차선 도로. 지금 이제 좀 도로가 좀 넓어져 있긴 했는데요. 과거 2차선 도로였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쪽의 토지 이용 상황이 뭐였냐면 휴게소였습니다. 휴게소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휴게소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이제 이 도로에 맞지 않게 이제 주차장 또는 이 이제 가구를 파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리면 이 6번 경강로라고 하는 이 도로가 과거에는 이 도로였는데 우회도로가 이제 확포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상 휴게소가 기능을 상실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로에 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유소 또는 휴게소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나 환율, 수출, 유가 등의 경제 환경 변화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는 부분이고, 이제 도로에 관련된 부분, 아까 얘기했던 이제 철도나 우리 이제 전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학교 주변이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부동산 정부의 정책, 이 부분이 워낙 이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자,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남양주 왕숙, 양정 역세권, 그다음에 이제 뭐 고양 창릉, 장흥 이런 지구,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구리 갈매 역세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택지 공급을 하고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을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서 봐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거나 하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는 굉장히 많은 다수고, 그 다음에 시장은 서브마켓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위 시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위 시장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그 정권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통제한다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개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